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새로운 보수당뿐만이 아니라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또 앞으로 안철수 대표도 들어올 것이고 당협위원장과 다른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에 우리 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총선이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초재선 의원들에겐 지도부의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런 각서를 또 거뒀습니다. 집 나갔던 24명도 다시 받아들였고 신생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추진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꾸리고 있죠. 예, 좀 더 빨라진 총선 시기에 그 진앙지 부산 경남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앤 이슈 진시원, 김범순 두 분 교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수통합의 구심점으로 박형준 전 의원이 지금 섰습니다. 통수위의 최종 목적 결국은 실제 총선에서 보수가 단일 후보를 내자 이거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쟁점이 과연 우리공화당과 안철수까지 다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하고 두 번째는 한국당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공화당과 안철수 전 의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공화당은 아직까지는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어제 논의에서는 빠졌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비례를 더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바른미래당에 들어와서 좀 지켜보다가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실용 중도 정치를 좀 땡겨보다가 네. 되면은 좋은 것이고 거기서 이 중도 실용 정치가 이 가능성이 없으면은 이 보수로 또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일단은 이 보수 통합에서 일단 좀 발을 한 번 빼고 한 발 넣고 이러면서 좀 관망하지 않겠는가. 이번 이렇게 논의는 봅니다.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바로 들어오기에는 네. 본인의 중도 실용 노선이 너무나 본인이 강조해요. 자신의 정체성 아닙니까? 네.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이런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보수 대통합이 됐든지 보수 통합이 됐든지 간에 이 통합을 할 때 이 지분을 어떻게, 공천 네.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금도 이 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들 전부 다 일괄 사퇴했다. 그런데 이건 좀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에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공천을 다른 당 지금 다른 보수정당, 군소정당에게 공천을 아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에 지역구 경선에 들어오라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변수다. 아마 치열한 물밑도 이게 이게 논의,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긴 그런데 한데요. 통합의 네. 군소정당은 지분 나누는 쪽으로는 가서 경선하는 쪽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한국당이 어느 정도까지 그 양보를, 제일 큰 집이니까 아무래도요. 양보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지난주랑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난주만 해도 보수 통합 논의가 계속 그 전년도부터 이어왔지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설령 하더라도 연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며칠 전이죠. 8일 날 이제 그 통추위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또 이미 물밑에서 해오던 작업들이 수면으로 드러났고 또 한국당이 일단 미리 준비한 각본처럼 1년에 지금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집인 한국당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통합의 관건이고 네. 더구나 한교안 대표의 의지가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내년 총선에 지게 되면 네.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네.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네. 지금 여러 보수 세력들을 다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정말 분위기가 많이 그러면 바뀌었습니다.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까지 포기할 수 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가능성도 그럴 있다. 가능성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을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그 8개항 합의문안 내용에 보면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그 3개 원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초재선 의원들이 이미 황교안 대표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지지를 했고 더구나 3강 합의보다도 더 큰 측면의 어떤 발언도 가능할 수 있게끔 힘을 네. 밀어주고 있고 친박 중진들도 또 친박 의원들도 지금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죽는다는 어떤 절박함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당내 움직임이 원체 강하고 또 외부에 지금 뭐 유승민 의원 쪽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저 우리공화당 그런 데는 우리공화당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 모였을 때 자기들이 지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네. 좀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정도지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이 소용돌이 안에 다 몰려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평론가님, 이 대목에서 네.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결국 뭐 두 분 이야기가 공천으로 기결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이 일단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현역 네. 의원들로 일단 보시면요. 새 보수당의 현역 의원이 지금 8명이고요. 아하, 무소속의 네.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도 조원진, 홍문종 의원까지 네. 지금 12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지분을 네. 얼마나 서로 보장해 줄 것인가를 두고 서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개혁 공천을 이뤄내느냐가 네.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뭐 보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첩첩산중이긴 해 보입니다. 예, 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조혜진 전 의원이 밀양 장영 지역에 지금 복당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리고 또 백종원 전 또 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의장도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예전에는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거 다 받아들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1이 2가 넘는 3, 네. 4가 되는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자칫 이게 무슨 지분 나눠먹기 자기들끼리 이합집산하는 구조에 그치게 되면 네. 통합 논의 자체가 역풍을 맞을 뿐 아니라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통합의 걸림돌을 보통 세 개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이념, 네. 그다음에 또 뭐 정책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따져가면서 통합 논의에 지금 뭐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모아야 되죠. 그래야 네. 통합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현실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조혜진 전 의원이나 뭐 부산의 여러분들도 네. 결국에는 백종원, 네. 작은 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네. 것 같아요. 국가의 존망인지 당의 존망인지 이것도 입장이 다르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좀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TK 지역하고 PK 지역, 그 다음에 강원 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1% 격차까지 뭐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라 PK 지역까지 흔들림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지금 상황을 좀 느끼고 있고 위기의식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리더십에 좀 흠집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의 돌파구가 일종의 이제 대통합 논의로 돌변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높게 보시네요. 가능성이 안 높게 만드는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3원칙 중에서 이 탄핵의 책임을 논하지 네. 않는 것, 이 부분이 언제 다시 또 불씨로 불거질 수도 있는 박근혜 것이고요.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넘어가자 이 예. 이야기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신당을 만드는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개혁 보수를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단 그 작은 불씨고 진짜 큰 불씨는 네. 아까 말씀드린 지분이다, 공천 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거대한 정당이고 나머지 네. 군소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1대1 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뭐 10%인지 20%인지 5%인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지분이 있을 텐데 그걸 한국당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공천을 준다면 이 작은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 의석을 가져왔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멤버들끼리 나누면 되는데 네.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사퇴를 하고 경선을 경쟁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또 군소정당들이 이걸 받겠는가? 또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이루었던 협의까지 깨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까지도,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남아있다고 봅니다.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치사에서 그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받아냈던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념 말씀하시고 정체성 말씀하시는데 DJP 연합 같은 거 있습니다. 김대중 네. 대통령하고 김정필 전 총리 완전히 다른 이념, 다른 네.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연합해가지고 대통령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갔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네. 3당 합당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념체들이 모였어요. 네. 그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의지나 네.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그런 소소한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걸로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영삼, 김대중 같은 그런 정치인들만큼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겠네요. 어떻게 유평론가께서는 예, 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새 벽두부터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탄핵 입장이 아직 확고한 우리 공화당까지 다 아우르는 보수 통합,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지가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가진 토론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이제는 실용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실용 정치라는 게 얼마나 지금 파괴력을 가질지 그 부분이 네. 좀 의문이고요. 네.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통합이나 선거 연대에 참여를 할지 그 논의 테이블에 앉을지 네. 그리고 앉는다면 어떤 명분으로 앉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형준 위원장이 안철수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의 합류가 큰 목표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보수 빅텐트가 네. 꾸려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네요. 빅 텐트가 될지 스몰 텐트가 될지 아니면 텐트를 거둘지 거둘지. 주목됩니다. 예.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술은 새부대 이거 어떤 새술일까 이거 저 관심이 가던데요. 그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건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노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한 40% 정도대의 이 시민분들이 네. 잘 모르겠다 아니면 무응답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이제 보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네. 많았고, 그 다음이 중도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 다음 제일 적은 표가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 지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세술 세부대는 실용 정치, 중도 정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오히려 중도보다는 보수가 더 안철수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지금 얽힌 부분이 있고 뒤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철수 본인하고 안철수 진영에서는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알겠습니다. 대통합에 들어가는 게 네. 유리할지 중도 노선을 견제하는 게 유리할지.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새보수당도 그렇고 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세 당 모두가 지금 안철수 전 의원한테 고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제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겠다는 건데 이 세대 네. 교체라는 게 본인은 중도나 실용으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리더십을 교체하겠다는 거죠. 보수라는 네. 큰 판 내에서 보수라는 빅텐트 내에서 여러 리더들 중에 하나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 네. 이참에 지금 보수라는 큰 울타리 내에 들어와서 네. 보수의 리더십이 한 축으로 작용하겠다. 그래서 그게 본인이 말하는 저 세대 교체는 네. 보수 리더십의 교체를 은연중에 지금 깔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찾아왔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까? 전상래 위원장님, 경남도당 주요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16석 다 확보하고 부산도 대부분 다 확보하고 이런 바람들이 위로도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김세연, 김도읍 두 자유한국당의 유력 주자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 황 대표가 부산 경남을 이게 시간을 내서 찾았다는 거 이거 좀 흔들리는 걸 좀 다잡기 위해서 온 측면도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경남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와서 초기 진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황 대표가 부산 경남 연달아 찾은 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떤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황 대표 리더십 논란이 계속 났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났고 지금 그걸 돌파하는 와중에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보수 통합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네. 어떤 절대 과제. 근데 그 보수 통합의 또 중심이 PK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BK 지역에서의 어떤 힘을 받아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초재선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밀어주는 연명장을 만들고 지지선을 하고 한 게 네. 주로 BK 쪽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련의 뭐 행동들의 연장선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산 경남을 방문하신 것 같아요. 유평론가님, 네. 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윤건영 실장은 뭐 양산으로 좀 출마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경남 지역 요구가 있었는데 뭐 구로 출마가 거의 뭐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네. 예, 김두관 또 의원, 네, 김포가 지역구죠. 이 양산 차출설 역시 공식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연고가 없는 김포 지역에서 나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에서 내가 아직도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PK 차출 요청을 거절한 거죠. 이게 아마 솔직한 마음일 텐데 네. 아무래도 격전지가 될 PK에서 이렇다 할 간판급 후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네.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경남도 뭐 지금 여야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둘째 주 대통령 국정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 어떻게 유평론가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2%로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한 주 사이에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울경, 우리 지역으로 보면 긍정이 41.6%가 나왔고요. 네. 부정은 긍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53.2%로 조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죠. 네. 전국으로 민주당이 42%, 한국당이 31.2%로 민주당이 10%포인트 넘게 높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민주당이 35%, 또 한국당이 한 주 사이에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36.1%를 보여서 지금 격차가 오차 범위 내 1%포인트까지 그럼 좁혀진 걸로 나왔습니다. 참 박빙이다. 그러면 저기 네. 갤럽 조사도 나왔죠? 갤럽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갤럽 조사도 한번 보고 가시겠는데요. 네네. 1월 둘째 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이 47%, 부정이 43%였고요. 부울경에서는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왔죠. 긍정이 37%, 부정이 52%로 나왔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40%, 한국당이 20%로 거의 민주당이 뭐 2배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부울경에서는 또 반대로 민주당이 33%, 한국당이 28%로 나와서 양 당 간의 격차가 5%포인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지금 한국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이유가 뭔가 제가 좀 봤더니 그 국민 여론을 보니까 선거법하고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다수였어요. 네. 그런데 한국당은 반대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과반 이상의 다수거든요. 네. 10% 이상의 이 지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당 또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게다가 또 이번에 총선 공약을 공수처 만들어 놓기로 한 거를 무력화시키겠다. 공수처 또 1호 공약으로 폐지, 공수처 얘기를 했단 폐지, 말이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 이상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을 한국당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러면서 지지 세력들을 흩어짐 없이 빠짐없이 다 규합을 했고 네. 중도 진영에서도 또 이게 또 표를 끌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한국당은 상당히 많은 이 지지 세력으로부터 이탈도 생기는 네. 이런 그런 상황이다. 부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특히 그렇죠. 우리 부울경 여론조사에서도 예. 반영되고 이게 경향성이 있다. 그대로 드러나고 아, 부울경 네. 지역은 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이쪽은. 특히 예.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느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부울경에서 상당히 전국하고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부울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높죠. 네. 50% 넘게 나오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그런데 정당 지지들 보면 부울경에서 민주당이랑 한국당이랑 거의 뭐 리얼미터 조사는 거의 차이가 없고 네. 오히려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건 지금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데 대한 부울경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은 정확하게 당 지지도로 연결이 돼가지고 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못하고 있는 전혀 거. 안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네. 그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못 보여주고 전혀 개혁적인 이미지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 네. 이 지금 부울경의 방금 그 여론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요. 20세 3천만 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했던 청년 사회 상속제 공약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 사회 상속제로 청년 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돈을 주자. 이게 나라에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거 주변에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거 싱글, 또 혹은 또 이미 다 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 평점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20대 표를 의식한 매표행입니다. 매표행이. 네. 이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허경영 전 총재죠. 그분이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예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노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네. 결혼하면 5천만 원 주겠다. 또 무슨 태어나면 출생하면 3천만 원 주겠다. 네. 매달 150만 원 주겠다. 노후 걱정하지 말고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았고. 네. 근데 지금 심 대표의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큰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게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하는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웃었던 이유는 일단 그 당 대표나 그 당세가 이걸 공약을 현실화할 만한 어떤 힘이 없다고 봤는데 정의당이라는 정당은 어쨌든 지금 국회 내 원내에 들어가 있고 또 그동안 뭔가 좀 제대로 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 했는데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임명에서부터 해가지고 오직 표가 되는 것 같으면 뭐든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보여요. 3천만 원 공약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풀림 그거 아니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현도 불가능하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프랑스 경제학자죠. 우리 너무 잘 아는 토마 피케티가 최근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네. 청년들에게 기초자산을 좀 주자. 왜냐하면은 금수저물고 태어나고 흙수저물고 태어난 청년들이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을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고. 그래서 이 부모의 그 돈이라든지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걸 막고 청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스타트하게 기회평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정의당이 지금 청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과도한 불평등이 청년들의 미래까지 저당받고 우리의 미래를 역시 또 저당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2주의 베스트 워스트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유아름 평론가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워스트로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그 야당 심판이라는 표현을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이 총선의 전략으로 강하게 이제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를 봤을 때 물론 청와대나 민주당의 내 외부의 여러 환경이 있겠지만 본인이 총선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튀어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잘못된 표현이 본인의 정치적 의도까지 곁들여진 표현이었다. 곁들여졌다. 그래서 더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워스트로 꼽아주셨습니다. 김범준 교수께서는 저는 이번 주에 추미애 장관 뽑았습니다. 이번 주 지금 핫한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장관 임명된 지 5일 만에 그 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은 숙청 인사를 했습니다. 숙청 인사. 수풍낙엽이라고 체제에 하더라고요. 저항할 만한 혹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검사들을 숙청해 버렸죠. 숙청했는데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될 당시에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 오선 의원 출신이고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한 검사 인사는 하지 않을 거라는 세간의 평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완전 전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꼴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이분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어요. 이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권 욕심도 있으신 분이고 그때 삼보 일배하면서 권역을 치렀죠. 권역을 치렀죠. 네, 네. 대권 욕심도 있으신 분인데 이번에 친문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해서 좀 악역을 자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지금 악역을 자처하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는 검찰개혁의 본질도 허트려 놓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자타가 다 아는 것처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근데 지금 나서서 검찰을 흔들고 권력의 독립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을 뭐 지금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다 지금 다 뒤엎어 놓고 있어요. 정말 이분도 왜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스트 뭐 숙청, 사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개혁은 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권력의 분산 또 이야기도 저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하고 있으니까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시현 교수님. 네, 저는 워스트입니다. 아이고, 네. 대책점에서 있는 분을 두 분이 좋다고 네, 나오셨어요. 뭐 이번 주에 추미애, 가장 핫한 윤석열. 이슈죠. 예. 네. 윤석열 총장인데요. 지금 뭐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계시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국정 운영과 인사권을 도전을 했죠. 그 다음에 편파 수사를 계속해오고 먼지털이 수사. 그런데 또 이 수사 결과는 상당히 좀 초라하고 빈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항명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 본인이 또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런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본인이 또 검찰에 대한 이런 개혁에 이 바람이 부는 거를 또 자초한 측면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워스트라고 보고요. 그런데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은 인사권은 인사권대로, 그다음에 네. 수사는 수사대로.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신설되기 6, 7월 전까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대책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을 각각 워스트로 꼽아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번 주에 우리 사회가 어떤 화두를 안고서 고민하고 있었는가가 극명히 또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